지난 20년, 21년 사이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이때쯤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신 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몇 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또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폐업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7월경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자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도 부족한데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를 하게 되면 이 세수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메꿔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트렌드는 이 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 조사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고가의 재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는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업과는 무관한 조사이다 보니 자금 출처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난 20년, 21년 사이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매매 거래도 많아지고 거래 금액도 증가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쯤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신 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은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달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비조정 지역이면 6억 이상의 주택, 조정 지역이면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의 출처를 정부가 알아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관할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세금을 추징하는 건 국세청의 역할이죠. 그런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기에는 국세청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따라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여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면 되니 인력과 시간을 아끼게 되는 셈이죠. 즉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필터링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더 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데요.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발전해서 이제는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자금 출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이것을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취득한 순재산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 금액의 합계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비교를 하게 돼서 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PCI 시스템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보통 과거 5년간의 지출 금액과 소득 금액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간에 취득한 순재산이 5억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억이다. 그럼 총 지출액이 7억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신고한 소득액이 2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인지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또 나이가 어릴수록 자금 출처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PCI 시스템상으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7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70대라면 최소 40년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70대라면 누구든지 과거 40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은 본인이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 시절의 소득 현황은 국세청도 조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오래전에 번 돈을 모아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과세할 근거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30대 초반이라면 자금 출처가 뻔하겠죠.
소득 활동을 해봤자 몇 년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본인의 노력으로 모을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이므로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20, 30대는 보통 부모님에게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기 아까우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국세청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위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무서운 부분이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아무 혐의 없이 무작정 세무조사 대상을 막무가내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세법에서도 세무조사의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 41조에 따르면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그 가족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에게 5억을 증여받아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이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물론 당연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세무조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에게 현금 증여를 해준 부모님은 이 5억이 또 어디서 났는지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적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만약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현금 매출 누락을 의심받게 되어 부모님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의 부동산 취득 때문에 부모님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부모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 배우자의 사업장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종부세나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다 보니 공동명의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부부가 함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싶을 텐데요. 남편의 소득에 아내의 역할도 분명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남편의 소득에서 아내의 지분을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그나마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공제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으로 6억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고소득자 근로자이고 아내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다 부부 공동명의로 16억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아내는 8억을 증여받은 셈인데 배우자 공제 6억을 하게 되면 2억만 증여받게 되는 거잖아요. 설마 2억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겠나 싶어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고 아무 경각심 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정주부이다 보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당연히 없겠죠. 심지어 증여 신고한 내역도 없으니 PCI 시스템에서 자금 출처가 8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배우자 증여 공제를 초과한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당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가 부족한 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했을 때 추징할 수 있는 세금이 많다 보니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자금 출처가 1억이나 2억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진 않아요. 자금 출처가 이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 증여 신고를 6억만 하였어도 자금 출처가 2억만 부족한 것으로 나왔을 테니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정주부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활용해서 증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나의 자금 출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취득을 좀 더 미루거나 자금 출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과거에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라면 소득을 좀 더 높여서 신고를 하고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 출처가
생기게 되니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 취득 자금을 충분히 보유 중이더라도 신고된 소득 금액이 적다면 증여세나 소득세 탈세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보유 중인 현금이 충분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므로 국세청에서도 자금 출처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클수록 자금 출처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받을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고 싶으실 텐데요. 부동산 절세의 가장 첫걸음이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몇 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세법을 잘 알게 된다면 누구는 세금을 이만큼 내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세금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세금을 잘 절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세법 지식들을 잘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 공쌤TV에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